옛날 조선 땅, 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솔티라 하였는데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졌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물이 논 사이를 가르며 흘렀고 봄이면 삼벚꽃이 눈처럼 흩어져 마을 전체를 하얗게 물들이곤 하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았으며 서로의 고통도 알았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초가지붕이 낮게 내려앉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마루. 마당에는 장독 몇 개가 줄을 서 있었고 울타리 아래로는 봄마다 쑥이 돋아났습니다. 가난의 냄새가 나는 집이었지만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어딘지 따뜻하고 단정하였습니다. 그 집에 임시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임도원, 나이는 32. 과거 급제를 꿈꾸며 책을 읽는 사람이었으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르치는 일과 농사일을 번갈아 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품은 곱고 조용하였으며 말이 많지 않았으나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그를 읽은 탓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순녀였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인으로 나이는 29. 얼굴이 곱다기보다는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뼈대가 가늘고 키는 작았으나 일을 하는 손은 투박하고 강하였습니다. 늘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고 남편 앞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많은 여인은 아니었으나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고 밥상이 초라해도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고요한 행복이었습니다. 도원이 저녁에 책을 읽을 때면 순녀는 등잔 아래서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도원은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순녀는 씨앗을 심으며 올해는 부디 과거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해 봄도 그렇게 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익어갈 무렵 도원에게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글을 배웠던 버 최치환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권의 책을 구하였는데 과거에 반드시 도움이 될 희귀한 주석본이니 빌려줄 테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벗이 사는 곳은 충청도 경계 얼음이었으니 말을 빌리지 않으면 사흘은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도원은 가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순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여름에 그 먼 길을 혼자 걷는 것이 무리이며 산길에는 뜻하지 않은 위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글 하나 때문에 걱정이 이리 크냐. 나는 어릴 때부터 저 산을 넘어 다녔소. 보름 안에는 돌아올 것이니 그 사이 몸 성이 있으시오. 순녀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주먹밥을 빚고 마른 반찬을 조그마한 보자기에 싸고 집신도 새 것으로 골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짐 보따리를 묶으면서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말 대신 손이 하는 인사였습니다. 빨리 오세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을 어귀를 지나 솔밭길로 사라질 때까지 순녀는 마당 끝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았는데 도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 한 번의 뒤돌아봄이 없었다는 것이 더욱 서러웠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순녀가 혼자 기다렸습니다. 벗의 집에서 묵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겠거니,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끊겼겠거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웃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달이 되던 어느 날 마을로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지저분한 차림에 눈빛이 불안하였으며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수녀의 집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개 남편이 맞소. 임도원이라 하는 선비. 수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마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소. 가마골 고개 넘다가 산적대를 만났다고 하는데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혼자 남겨졌다 하더이다. 나는 그 뒤에 그 길을 지나다 핏자국만 발견하였소. 시신은 찾지 못하였지만 그 피의 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무언가 미안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저녁 수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지만 수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수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담요를 꼭 쥐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그만두었고 결국 남편의 책과 붓과 벼루가 놓인 작은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먼지가 쌓여도 닦아내고 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녀에게 재가를 권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는 처지에 이제 젊은 나이에 홀몸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딱하다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시신도 없이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겨울에는 솜을 타고 봄에는 남의 밭을 거들었으며 여름에는 삼배를 짜고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혼자 먹었으나 밥상은 늘 2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수녀를 어렵게 여겼고 어른들은 불쌍히 여겼으며 나이 든 노인들은 깊이 보았습니다. 저 여인의 기다림이 보통 것이 아니라고 노인들은 말하였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2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순녀는 유독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도원은 눈을 좋아하였습니다. 눈이 오는 날 마당에 나와 손을 내밀고 눈송이를 받으며 저것이 다 물이 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글을 읽은 사람이었으니 무엇이든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순녀는 그런 남편이 조금 우스웠고 그러면서도 좋았습니다. 3번째 겨울, 4번째 겨울, 5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 불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원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기다림.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서 그 기다림은 불꽃이 아니라 숯불처럼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깊이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이었습니다. 6번째 해가 되던 해에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 순녀에게 혼담을 넣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이번에는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6해가 지났으면 충분히 기다린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였습니다. 순녀는 그 밤 오래도록 생각하였습니다. 도원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벼루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붓한 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혼담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알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순녀는 이웃마을 장터에 나가 바느질 품삯을 받거나 작은 것들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사람, 포목 파는 사람, 도자기를 늘어놓은 사람, 곡식 자루를 쌓아놓은 사람들로 길이 가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여인들은 흥정을 하고 엿장수가 가위를 찰칵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장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녀는 그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조금 산 것들이 담겨 있었고 품삯으로 받은 몇잎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장터 끝쪽으로 가면 주막과 기생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순녀는 그쪽으로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볼 일도 없고 갈 이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 길이 막히는 바람에 큰 길 대신 안쪽 골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이 기생집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생집은 단층이었으나 단청을 곱게 칠한 집이었고 낮이었는데도 안에서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도 났습니다. 순녀는 빠른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생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낮고 부드럽게 뭔가에 즐거워하는 그런 웃음. 순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를 알았습니다. 아니, 알 리가 없었습니다. 7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추었습니다. 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순녀는 멈춘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슬픈 노래는 무슨 그 노래로 해주시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을 조금 올리는 버릇이 있는 그 말투. 그리고 웃음소리. 순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서서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달아나야 하는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생집 문이 안쪽에서 살짝 열렸습니다. 심부름꾼으로 보이는 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골목에 서 있는 순녀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순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안에 지금 손님이 계신가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안에 계신 분이 임도원이라는 분인가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런 이름을 쓰는 분은 없는데요. 여기서는 강서방님이라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순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서방, 다른 이름.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 웃음소리는 그녀는 아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이는 난처한 얼굴을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기생집 옆쪽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조금 살이 올랐고 수염이 길어졌으며 머리를 묶은 방식도 달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녀가 1000번도 더 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 미간이었고 그 인매였습니다. 도원도 창문 너머에서 순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순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도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단단하였습니다. 모르는 분이오. 그 말 한마디에 순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창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순녀입니다. 솔티 마을에 사는 임도원의 아내입니다. 도원의 얼굴이 굳은 채로 흔들렸습니다. 눈 주위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녀는 아직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장터 근처의 작은 주막에 자리를 빌려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등잔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비단 옷이 아니라 수수한 포묵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였고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녀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 있었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첫 말이었습니다. 순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가마골 고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도원이 고갯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행인이 셋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포졸 출신이라 하였고 하나는 행상이라 하였습니다. 고개 중턱에서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동행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도원은 혼자 남았고 산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맞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적의 우두머리가 도원의 보자기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버치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치완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최치완. 그 이름은 당시 조정에서 한 권세가의 미움을 사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수배 중이었는데 그것이 도원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치완의 편지는 그저 책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수배 중인 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산적의 우두머리는 그 권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산적이었으나 실은 그 권세가의 하수인으로 산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위험 임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인은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 살아라.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조선 어디에서도 임도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 것, 고향 마을에도 가지 말 것, 그 이름으로 살지 말 것. 도원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순녀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면 임도원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는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름을 버렸습니다. 강시성을 빌려 강만술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터 근처에서 허드렛일을 하였고 그러다 기생집에서 글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하룻밤 머물 곳을 얻었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권세가가 죽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세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쌓였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돌아가면
순녀까지 위험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순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등잔이 꺼지려는 듯 흔들렸습니다. 도원이 손을 들어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요? 순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었는데 나는 어찌하라고. 도원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7년을 기다렸소. 사람들이 다 제가 알아 할 때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모른 채 혼자 기다렸소.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 그것 하나입니까? 순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다르게 살았을 것이오. 기다리는 것과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그 죽음을 안고 살았소. 도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문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녀는 기생집에 찾아갔습니다. 도원 곁에 있다는 젊은 기생을 만나야 하였습니다. 어젯밤 도원은 그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녀는 알아야 하였습니다. 기생집 대문을 두드리자 어젯밤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순녀를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기생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19,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눈이 크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순녀를 보고 조용히 인사하였습니다. 오셨군요. 스승님께 들었습니다. 스승님. 도원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순녀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매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책도 읽고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집이 참으로 어두운 곳이었는데 스승님이 오신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순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스승님이 가끔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저는 옆에서 차를 끓여 드렸습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조금 드신 날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매화의 눈이 젖었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순녀는 그날 오래도록 매화와 이야기하였습니다. 매화의 사정도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랐고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글을 배운 덕분에 이제는 조금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생으로 늙어 죽지 않고 언젠가 그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순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도원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과는 다른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이 다시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날 밤처럼 어두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순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없소.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소. 순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한 번도 잊은 날이 없었소.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장터를 걸을 때, 눈이 올 때,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수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오. 함께 돌아가고 싶소. 이름을 되찾고 싶소. 그 권세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3달 전에 이제 임도원으로 살 수 있을 것이오. 순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7년이요. 예, 7년 동안 당신은 살아있었고 나는 죽은 사람을 붙들고 살았소. 예, 그 세월을 어떻게 돌려받겠소. 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녀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었으나 목소리는 차분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생각해 보겠소.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 함께 돌아갈 수 있는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소.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소. 이번에는 내가 기다리겠소. 순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을 켜놓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홀로 밥을 짓던 날들, 혼자 눈을 맞이하던 밤들, 남편의 방에 앉아 먼지 쌓인 벼루를 만지던 순간들, 그리고 도원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본 그 굳은 얼굴, 무릎을 꿇고 말하던 목소리, 눈물을 흘리던 눈. 순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대답은 어려웠습니다. 분하고 서러운 것과 사랑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분리하려 하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깨끗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슬픔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순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녀는 솔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 다녀온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순녀의 얼굴이 달라 보여서였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녀는 며칠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의 방을 정리하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먼지를 털고 책을 가지런히 놓고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새 먹이 벼루 위에 검게 고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녀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돌아오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글자를 쓰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첫눈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오후가 되면서 하얀 것들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순녀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느리고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발소리였습니다. 순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수수한 포목 두루마기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와 마당 사이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도원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순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왔소. 예, 또 침묵이었습니다. 도원이 들고 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벼루요. 치환이 빌려준다던 책은 이미 없어졌고 대신 그의 집에서 이 벼루를 가져왔소. 치환도 오래전에 더 이상 없소. 그래도 이것만은 남아 있었소. 순녀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벼루였습니다.
먹이 오래 갈렸던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순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으로 드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도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루에서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그 겨울부터였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수군거렸으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습니다. 사람들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큰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원은 다시 임도원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과거를 보는 나이는 지났으나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으나 나중에는 마을에서 글 배우고 싶은 아이는 다 도원에게 왔습니다. 순녀는 예전처럼 바느질을 하고 밥을 짓고 밭일을 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밥상을 2개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7년의 상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이 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순녀는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런 날에 곁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기생집의 매화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곳이지만 마을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편지 끝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스승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순녀는 그 편지를 도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원은 읽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조용히 오래전 순녀가 좋아했던 그 웃음으로. 노인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끊어진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고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것 같아도 어느 날 불현듯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순녀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녀를 지치게 하였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면서 자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것을 붙드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원은 죽은 척 살았습니다.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는 7년 동안 배웠을 것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공허한지도,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말인지 아픈 결말인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삶이 진짜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도 진짜이고 용서도 진짜이며 눈 내리는 날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진짜였습니다. 그해 겨울 솔티 마을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붕이 하얗게 덮이고 마당이 고요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런 밤이 며칠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집 작은 방에서는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 위로 나란히 비추었다고 합니다. 말이 많지 않은 밤이었겠지만 따뜻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지만 어떤 인연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 상처를 입고 달라진 모습으로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이 어쩌면 더 단단하고 더 깊은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